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이준석 대표 측에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과 책무만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1천여 명으로 석 달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는데 군 당국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다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간신히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지만 과연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지를 놓고 유권 해석이 필요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까지 밟아야 할 형편입니다.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둘지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비등한 상황인데요. 조금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집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5일에 개최되고 이들 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위원장은 외부 인사보다는 당내 중진 가운데 한 명이 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공개 최고위를 거친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최종 결론 짓습니다.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건지 또 당원을 바꿔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비대위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서병수 전국위의장도 일단 회의는 소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헌 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위에서 두 가지 안건이 모두 의결되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내정에 들어갑니다. 당 전반을 쇄신할 파격적인 외부 인물보다는 우선 당내 중진 가운데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방법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추려진 후보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 정우택, 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후보군들로 지금 다들 거론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 나눈 바가 없고. 남국을 타개하기 직접 나서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건지 나도 의견은 많이 내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갈수록 격화하는 내부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의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속도전을 통해 이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의지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는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장 사퇴로 억지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법적 대응까지 감행한다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는 이미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 조건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제 일단 그 사퇴 의사는 다 밝히기 때문에 다만 이 당에 이제 지금 최고위 기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수리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비대위 전환에 물꼬를 텄던 배현진 의원도
전국위 소집 의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네,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 이준석 대표 측 의원과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아예 위장 사퇴쇼로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저희 최고위원분들께서 같은 행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준석 대표도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 권력을 향한 탐욕에 끝이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비대위가 전환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바보짓을 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데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조차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상임전국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의사를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전원이 명분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전국이 문턱을 넘는다 해도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성격,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로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법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경찰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자문이 권고안이 나온 건 한 달여 만인 6월 21일. 권고 발표 일주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어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비공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경찰국은 속전속결로 탄생했습니다. 경찰국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상민 장관은 감개무량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국이 출범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난관을 헤치고 오늘 경찰국 출범하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 고위직 임용제청 등 법률에 규정된 지휘 업무만 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국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국 자체는 치안 업무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는 조직이고요. 개별 법령이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에 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입직경로 구분 없는 하나의 경찰을 강조하며 일각의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불식하려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 역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경찰 국민 사이 소통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속 논란 속에 결국 첫 발을 내디딘 경찰국이 경찰 내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야당은 어떤 정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권력 사유화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관저가 될 외교부 장관 공간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은 대통령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아래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며 공사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에 언급된 업체는 과거 전시회 당시 대금을 받고 인테리어를 맡은 곳인데
감사의 뜻에서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라고 맹공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법사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세무조사 무마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사안과는 별개로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빌미 삼아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해 풍문은 들렸지만 출처가 미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라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지율로 고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저런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빠르게 퍼지고 면역 회피력도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중증도가 더 높지는 않고 임상 증상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국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우세종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감염 검출률이 60%를 넘긴 겁니다. 빠르게 퍼지면서 직전주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해외 유입 79.4%를 포함하면 전체 검출률은 67%에 육박합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1주 만에 우세종이 될 만큼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크지만 중증도를 더 키우진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도가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과 유사한 것으로 BA.5 확산세의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지난 4월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유입은 500명을 훌쩍 넘겨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입국자 격리 면제 등 관련 방역을 완화한 데다 여름 휴가철 입국자 수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인도를 다녀온 입국자 2명이 BA.2.75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변이 감염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차 접종 완료자로 증상이 가벼워 재택치료 뒤 격리 해제됐습니다. BA.2.75 변이는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더 크지만 우려와 달리 국내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 주 새 1.7배나 급증했습니다. 고령층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의 집단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대 이하 연령대의 발생률이 각각 200명 안팎으로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의 발생률은 젊은 층의 절반 수준이지만 한 주 전과 비교한 증가 폭은 컸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한 주 만에 1.7배나 급증했습니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시설도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6월 다섯째 주에 10건이던 요양병원과 시설 집단 발생이 7월 셋째 주에는 51건이나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상황평가 회의를 열고 감염 취약시설 대응책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 등 환자 관리 및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과거에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4에서 1.29로 낮아졌지만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주간 위험도는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률 증가 등을 고려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주째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50대 등으로 확대된 백신 4차 접종은 사전 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시행된 첫날 9만 8천여 명이 참여했고 50대의 4차 접종률은 5%입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 드는 비용 부담을 낮춰 숨은 확진자를 찾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기실 좌석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비가 면제된 첫날, 시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겁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많게는 6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무증상 접촉자도 의원 기준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이어지자 정부가 비용 부담 등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다시 문턱을 낮춘 겁니다. 금액이 막 몇만 원씩 하면은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몇천 원 이렇게 하니까 안 받는 사람은 없이 다 나와서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선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증상 접촉자가 검사비를 내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저기 하는 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증상자는 그 자비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앱에다가 잘 안내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동안 재택치료를 받아온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던 모니터링을 중단한 겁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고 먹는 치료제도 보급이 확대된 만큼 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자칫 위중증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니터링하거나 간병을 할 수 없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연락조차 못하고 집에서 변을 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뻐근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해 진료를 받고 위급한 상황에선 신속히 119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가 7%대는 넘지 않고 9월, 10월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데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깻잎과 양파, 상추 등 농산물은 너무 크게 올라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 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자주 먹는 양파, 그다음에 뭐 마늘, 파 이런 종류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서 살 때 살짝 부담이 되긴 하죠. 지난달에는 폭염과 잦은 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해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배추가 1년 전보다 72.7%나 올랐고 오이와 상추, 시금치 가격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전기가스 수도는 15.7% 올랐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유는 일제히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는 빵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석유류는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6% 올랐는데 생선회와 치킨, 보험 서비스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결과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6%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달 연속 6%대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7%대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6%를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 말이나 10월쯤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이달 안에 밥상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는 3,246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6억 원 이하의 비중은 39.6%였습니다. 직전 3개월 거래와 비교했을 때 6억 원 이하의 비중은 34.8%에서 높아졌지만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비중은 22.4%에서 19.4%로 떨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까지는 진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정체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아직도 이제 과연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당원 당규상 쟁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전국위원회 소집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권 해석도 받고 의결도 거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렇게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가는 상황으로 규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유권 해석을 일단 받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네. 그게 당원 96조 1항에 있는 최고위원 과반 사퇴를 기능 상실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전원 사퇴냐, 과반 이상 사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일단 상임 전국위에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임명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당 대표와 권한대행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무대행도 일단 포함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럼 비대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냐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냐, 이게 지금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의 경우에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 1월 전까지 당 혁신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오면 복귀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린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관리형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고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한 9월, 10월 전까지 비대위원장이 당 체제를 이끌고 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가 볼 땐 전국위에서 위에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끝나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단계별로 절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간신히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열긴 했고요. 네. 안건을 이제 의결해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좀 받아야 되고요. 현재 이제 비상 상황인지 당원 이제 96조를 보면은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등이라는 이 글자를 이제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이제 해석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당원 당규를 이제 개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또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쟁점이 좀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그럼 전국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그래야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기간 이것도 전국위원회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못 박아 놓고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계속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또한 비대위원장의 몫으로 남겨두게 될 경우에는 당이 네. 또 다른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아직 직무대행을 그만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수용한 것이지 직무대행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당내에서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하는 요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냐 의견이 엇갈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혁신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리형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이렇게 가는 체제가 될 텐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제 당이 이런 혼란 상황이 빠져들고 난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가 어느 정도 입김을 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대표를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초유의 징계를 내림으로써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렇게 규정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때도 결국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게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조기전당대로 대회로 가고 당을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체제 정비를 하는 것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보다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고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은 당대표로 복귀할 여지가 그대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이준석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 때 차기 당대표 임기를 이준석 대표가 다 채우지 못했던 나머지 6개월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2년을 새로 시작하는 거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2년을 새로 시작하려면 또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국위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네. 그 둘 중에 어느 의원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부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국민의 뭐 사정을 잘 아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당내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관리형 당대표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차기 어찌됐든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숨기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차기 대권까지 생각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2년 동안 임기를 준다고 하면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당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에서 정리된 의견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고민은 그 단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위에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당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단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건지도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여러 가지 뭐 이 그 난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당내 중진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뭐 대로 그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지금도 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게 친윤계에 좀 가까운 사람 아니면 친윤계 이런 의원이 맡을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옅은 분이 맡을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아직도 좀 그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국위에서 어디까지 결정하느냐에 따라 네. 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국위에서 이후 상황까지 말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면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만약에 넓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하고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위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친윤색이 조금 옅은 뭐 중진 의원들도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도 그렇고요. 친윤계 쪽의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 네. 당 최다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조경태, 그다음에 정우택, 뭐 이런 의원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선급 의원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당 수습하는데 일단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당에서 나오는 얘기이지만 친윤색이 강한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을 빨리 안정화하는 체계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진석 의원이 되는 겁니까? 정진석 의원이 제일 국회 우선돼서 부의장과 겸임이 가능한가요?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버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국회의장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부의장으로서 즉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2달 정도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제일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전국위원회,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이게 두 개가 있죠. 이르면 이번 주에 개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국위원회 이제 의장을 이제 서병수 의원이 맡고 있고요. 서병수 의원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비대위 전환이 좀 어렵다,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약간 그 입장은 바뀐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YTN에 출연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당내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고 갈등 구조에 쌓이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또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서병수 의원 얘기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제 포함한 지도체제 구성의 필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그 책임이 있으니까 원내대표직도 내려놓고 새로운 이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뭐,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병수 의원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때까지만 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서 이른바 친윤계가 이선으로 후퇴해주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른바 비상 상황이라면 비상 상황을 촉발하게 된 그 도화선이 된 게 이른바 이제 그 문자 이 공개 파문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인터뷰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달 11일에 네. 이준석 대표가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의 해석을 가지고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 비대위로 갈 것이냐,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검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 해석 다 했다, 직무대행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직무대행을 맡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중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당이 비상상황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권성동 직무대행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거지로 사실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도 사실은 공당인데 당에 당원 당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역으로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권 해석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을 내려놓고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제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른바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친윤계가 아닌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하는 측면도 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혼란이 결국 물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으로서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줘야 될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원내대표까지 만약에 친윤계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이 또 휘청거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할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서게 된다면 그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친윤 색깔이 조금 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직 대통령, 지금 한창 임기 이제 시작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런 면까지 두루두루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비대위로 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이 복귀를 사실상 이제 봉쇄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측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최근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그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돌아올 경우에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출범하고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나 네. 보수 진영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제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지금 다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정국이 소집 요구를 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한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 네. 만약에 정국위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힐 경우에 새 당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다고 하면 진짜 당대표가 2명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몇 개월 뒤에.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해서 보수진영 쪽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른바 윤핵관들이 자신을 내몰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아 그게 대통령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어찌 됐든 간에 당대표까지 지내고 지금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생각하기 어려운 또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 정치에 사법화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수진영 쪽에서 나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죠. TV 토론에서는 뭐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이제 발언 파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좀 이 쟁점화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좀 더 날을 세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른바 욕설 플랫폼을 만든다고 얘기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훈식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날은 확실히 박용진 의원이 더 많이 세우고 있기는 하던데요. 그게 그렇게 뭐 뜨거운 설전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쪽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공격했을 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의원이 대선까지 가서 어찌 됐든 패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이나 이런 게 설화에 자주 휩싸인다고 하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대선 패배 직후에 지금 또 다시 또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화에 휩싸이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당대표다 이런 것들을 상대 경쟁자들이 좀 부각시키는 전략을
좀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군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성폭력 피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간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발생했는데요. 가해자는 안마를 핑계로 추행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공군 소속 40대 A준이가 부하 직원인 20대 B하사에게 수시로 했던 말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은 불과 1년 전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부터 회식 자리에서 안아달라는 요구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가해자의 성추행은 꾸준하고 집요했습니다.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남성 하사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간 가해자는 경악할 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A준이를 신고했습니다. 열흘 후 A준이는 구속됐지만 2차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A준이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하사의 숙소에 간 걸 두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 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1년 전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여성이자 약자인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은 사과 입장과 함께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자녀 행세를 가며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44억 원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꽤 알려진 수법이지만 피해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자를 보낸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여성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돈을 뽑는 와중에도 누군가에게 쫓기듯 한참을 두리번거리는 여성. 또 다른 카드로 재빨리 돈을 뽑은 뒤 현금을 챙겨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접근해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입니다. 이들이 주로 노린 건 자녀의 급한 연락에 응하기 쉬운 부모들이었습니다. 자녀인 척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문자를 보내 수리비 청구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깔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SNS로 친분을 쌓아 음란 영상통화를 한 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음란 통화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를 넘나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은 조직 규모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업주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뜯어낸 돈만 44억 5천만 원, 피해자 규모만 538명에 달합니다. 가령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요청하시는 걸로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피싱 조직원 129명을 붙잡아 혐의가 중한 35명을 구속한 경찰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잡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오늘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대형 탱크로리 한 대가 넘어지면서 도로를 막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뒤따르던 수많은 차가 서너 시간 동안 옴짝달싹 못하고 도로 위에 갇혔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로로 주행하던 커다란 탱크로리가 차선을 넘어 갓길 쪽으로 향하더니 갑자기 덜컹합니다. 급히 핸들을 꺾은 탱크로리가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전 9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문아들목 근처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가드레일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부서진 차량 잔해들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20대 남성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까지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알갱이로 된 플라스틱 원료가 일부 누출됐는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에 타는 재질은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합성 수지를 실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현재까지는 지금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데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도되면서 승용차를 충격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탱크로리는 1, 2차로뿐 아니라 갓길까지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상행선 전체가 4시간 반 동안 통제됐고 운전자들은 도로에 갇혔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이후부터 차를 뒤로 돌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모든 차량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들 우회시켜가지고 저희 2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바깥에 나와 있고 화장실 가실 분도 급한데 가지도 못하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하행선도 한 개 차로가 4시간 가까이 통제됐고 우회 도로인 호남고속도로 지선까지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25가 김밥이나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들한테서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명목으로 22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최근 편의점 업계는 신선식품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소제조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조달하는데 GS25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매달 매입액의 0.5에서 1%씩을 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68억 7,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GS 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에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 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 장려금을 정보 제공료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에 최대 4,800만 원을 냈습니다. GS25는 또 팔리지 않은 제품의 폐기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126억 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납품업자들이 판촉 행사를 제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판촉비를 적게 내면 거래를 끊겠다는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S 리테일이 올린 부당 이득은 모두 222억 원. 공정위는 GS25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편의점 업체는 GS25처럼 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편의점 업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4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신규 확진자 수 이제 추이를 보면 한 5, 6일 정도 뭐 주춤하거나 좀 내려가거나 그러다가 다시 확 늘고요. 네네. 또 5, 6일 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확 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추이를 보면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1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추세선은 그래도 지금 그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7월 첫째 주 들어서면서 더블링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한 3주 정도 이어졌는데 네. 7월 마지막째 주 그리고 8월로 접어들면서 이런 더블링 현상이 그러니까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주 대비 한 1.2에서 1.3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이제 상승세는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냐?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8월 중순 정도면 정점에 도달하고 일정 기간 짧게 버퍼링 구간, 그러니까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는 기간이 잠깐 있다가 감소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처음에 며칠 동안 증가를 하다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주말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월요일 날 신규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화요일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하는 양상 그리고 주 후반대로 가면 약간은 감소했다가 월요일 날 감소하고 이런 뭐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위중증 환자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통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한 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시차를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추세뿐만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 시차가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3주 정도 시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더블링 현상을 보이면서 크게 증가했던 시점부터 한 2, 3주가 경과되면서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가 더블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가 뭐 1.5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거의 더블링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일단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경과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적어도 이제 8월 동안은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계속 이런 추세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그 고령 이 연령층이 좀 그 뭐 60세라든가 65세 이상인 분들, 어르신분들 중에 확진되는 분들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네. 동시에 이제 위중증 환자는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정부가 이른바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어요. 네네. 재택 치료 받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 매일 이렇게 전화로 체크해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중단했다고 했는데 그 좀 그 재고해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성이 델타 대비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들의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를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고위험군,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든가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에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에 신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반 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관리군보다는 집중 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필이면 현재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이유가 없이 이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7월 29일인가요? 그때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에서 밝힌 부분은 일단 고위험군의 그 환자들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더니 이런 건강 모니터링보다는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를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전환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 정부가 과학 기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학 방역 기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일단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했더니 사실상 이 부분이 위중증 환자 관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투입을 해서 환자를 보다 더
다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뭐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층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지 않는 독거이신 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 들어 뭐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걱정할 만한 그런 뉴스가 몇 가지 있었죠. 초등학생이 확진됐다가 또 갑자기 이제 숨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제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고, 또 안양에 거주하던 초등학생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이제 사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자,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뭐 정확하게 최근에 발생한 또 안타까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체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의심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발성 장기 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아나 다른 연령대에서도 발생은 가능한데 보통 소아보다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성인이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발성 장기 부전일 가능성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과거에도 많이 언급됐던 게 그러니까 어린이 괴질, 소아괴질이라고 이른바 불렸던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다발성 장기 부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장기에서 부전이 발생하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보통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두 어린이 모두 백신 접종 이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가 그 상승 추세인데 통계 잡히지 않는 이른바 이제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오늘부터 이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라면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검사비를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5,000원을 갖다 일단 부담하면은 이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좀 숨은 감염자를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숨은 감염자를 보다 더 찾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다 숨은 감염자를 더 많은 숨은 감염자를 좀 찾아내는 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이른바 그 샤이 오미크론 환자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자가격리 7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확진 판정을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더불어서 과거에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확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대표적으로 유급휴가제도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됐을 때는 본인이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최근에는 진료 검사비까지, 그러니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받을 때에도 본인 분담금이 뭐 3만 원에서 많게는 뭐 6, 7만 원까지 된다. 그래서 한 5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감염자한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에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뭐 지금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숨은 감염자를 다 찾아내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한 뭐 5만 원 안팎으로 이제
돈을 내야 했었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밀접 접촉을 한 분들은 이제 정부가 일부 이제 지원을 해서 5천 원 정도만 이제 부담하면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이 숨은 이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 좀 더 이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지원을 이제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자가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보다 대상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령층에 대한 진단 검사가 상대적으로 PCR 검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CR 검사를 더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그러니까 주치의가 판단에 의해서 이분은 PCR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지금 현행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이른바 이제 면역 저하장형 항체 치료제라고 하죠. 이부실드 이제 투약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약을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브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신으로 잘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개발 시판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던 항체 의약품입니다. 근데 지금 이브실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받은 게 예방 목적으로 사용된 허가를 받은 항체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데이터가 치료 효과도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서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항체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그러니까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이미 승인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승인을 할 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대상자 그러면 혈액암 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중증 면역 저하자 분들이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혈액암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다 보이는 그런 항체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 예방과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뭐 짧게 하나만 여쭤보죠. 지금 그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이 확진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 개인 방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지금은 그 BA.5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BA.5는 면역 회피 능력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오미크론에 감염되셨거나 아니면 백신을 접종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3차 이상 받으신 분들도 감염의 우려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개인 방역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밀접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는 그런 환경을 피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불어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파를 야기할 수도 있고 특히나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벡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생각을 가지시고 개인 방역을 잘 지키시고 감염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소식입니다. 머리끝이 붙어 태어난 샴쌍둥이가 대수술 끝에 마침내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과 영국 의료진 덕분이었는데요. 이번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만 해도 1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종 분리수술을 포함해 총 7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2차례 수술은 무려 33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어렵고 큰 수술이었는데요. 몇 달간 VR,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연습한 끝에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의는 처음엔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며 둘 다 살린 건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는데요. 수술 후 서로 꼭 붙은 자매의 두 손이 정말 감동적이죠. 네, 이렇게 가상현실 기술 덕에 무사히 끝난 대수술. 하지만 이를 활용한 가상인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상인간 모델을 내세워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늙지 않는 미모가 장점이지만 미국 뉴스 채널 CNN은 바로 이 점을 가상인간의 그늘로 지적했습니다. 성형 1번지로 불리는 한국에서 가상인간들이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으로 대중의 선망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우리 사회에 대한 외국 언론의 곱지 않은 시선이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성형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 미모 열풍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끝으로 플로리다의 바다 거북이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플로리다의 바다 거북알이 모두 암컷으로 부화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다 거북과 악어는 알이 부화할 때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플로리다의 여름 기온이 지난 4년간 가장 높아 이 기간에 부화한 바다 거북이는 모두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수 성비가 무너져 몇 년 뒤면 거북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인데요. 기후변화에 더 큰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해협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밤 10시 30분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튿날 오전엔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하고 입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군은 4일 밤 12시까지 군사 대비 태세를 격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군함들은 타이완 해협 중간선에 근접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타이완을 작전지대로 둔 동부 전군은 전투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측은 여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입니다. 美方必将为其损害中国主权安全利益承担责任，付出代价.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도 중국의 엄포에 꼬리를 내릴 순 없는 상황입니다. 펠로시 엄호를 위해 미 해군 항모전단이 대기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uch as firing missiles in the Taiwan Strait or around Taiwan, operations that break historical norms such as large-scale air entry into Taiwan'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 간 치킨 게임.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2년 연기되면서 7년 만에 개최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을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확장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to conduct its 7th nuclear test.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핵 위기가 고조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으며 세계적으로 핵 분쟁 측면에서 지금까진 운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hen crises with nuclear undertones are festering, from the Middle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and to many other factors around the world.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고 독일도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at means pushing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peninsula. 우리 정부 대표로 NPT 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은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대응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NPT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입장차 때문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입니다. 네,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유의저 지난달에 청년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로 잡았죠? 그렇습니다. 월간 유의저 지난 5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4번째 달입니다. 5월은 가정, 6월은 환경, 7월은 청년이 주제였죠. 이번 달 주제는 말씀대로 장애와 비장애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화제입니다. 지난주 시청률이 15%를 돌파했는데 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을 막론하고 드라마 장르는 물론이고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시청률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각 소송 사건을 해결하면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지만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요. 또 그런 선입견이 그 흐름을 통해서 여지없이 깨지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많은 선입견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시 사회를 바라보자는 의미로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여러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월 월간 유의절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사실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장애 문제라고 하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속이 돼 왔다거나 또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해서 이걸 해결책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제작진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죠.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만 해도 이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네. 장애인을 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든 대중교통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한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장애인의 배려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공정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이슈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그 등장인물이 나오죠.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264만 명이고요. 이 중 지체장애인은 119만 명, 청각장애인은 41만 명, 시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2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우리나라 올해 인구수가 5,100만 명으로 집계됐거든요. 네. 그중에서 5%가 20명 중 1명 정도는 장애인이고요.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수가 267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장애인 수와 이 초등학생 수가 비슷한 겁니다. 장애인과의 공존은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여러 이슈를 있는 그대로 시청자께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를테면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누구나 나중에 노인이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후천적인 장애인도 많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분들의 이제 인권을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주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호평이 많지만 오히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은 모레 4일에 보도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제작진이 이 드라마의 실제 사례로 알려진 미국의 변호사도 인터뷰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헤일리 모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 방송사 중엔 처음으로 뉴이처 제작진이 인터뷰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장애인 채용과 최저시급 등 이 처우와 고용 문제, 그리고 장애인 보호제도 등 이 사회 제도 문제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 여러 실험적인 아이템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